자동차 부품 회사인 HDC 현대 EP 2021년도 경영 실적을 스루풋 회계로 분석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5 배속 보기는 국룰이라고 하고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주가를 보면은 4,690원으로서 2020년 말보다는 무려 1,930원이 하락을 했습니다. 장부 가격 대비로는 54%대로 떨어졌습니다. 왜 이렇게 주가가 하락했는지, 그 경영 실적이 바탕이 되고 있는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5% 이상 주주명은 HDC로서 48.26%의 지분을 가지고 있고요. 외국인 지분이 6.15% 나와 있습니다. 손익 내용에 보면은 매출이 7,100억 원대로서 전년보다 25.4%가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그 매출에 비례하는 매출 재료비는 33.4%로 더 크게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스루풋은 2.5%뿐이 증가를 안 했고요. 스루풋률은 21.3%로서 전년보다 4.7%가 하락을 했습니다. 이것은 마진이 그만큼 줄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은 이 판매 가격이 원재료 상승률을 다 반영하지 못한 판매 가격이다. 매출은 증가했다 하더라도 싸게 매출을 증가시킨 것 외에는 아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운영비용은 6.8%가 증가했고요. TOE 생산성은 거꾸로 전년도보다도 0.05포인트가 하락을 했습니다. 이익이 낮다 하더라도 작년도보다는 결국은 경영성과는 하락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영업이익은 235억 원으로서 전년보다 16%가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원가 영업 손익보다는 24억 원대가 더 적게 산출이 됩니다. 이것은 가공비 배부 재고 자산이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지난 2개년간은 원가 회계 영업 이익보다는 스루풋 이익이 더 많았는데요. 그것은 재고 자산이 2년 동안은 감소했었다. 그런데 올해 와서 재고 자산이 증가했다. 이렇게 이제 추론을 합니다. 그래서 재고 자산 명세 내역을 보면은 제가 지금 방금 말씀드린 대로요. WCAI 가공비 배부 재고 자산이 올해는 무려 189억 원, 190억 원이 증가했는데 2020년에는 160억, 그 다음에 19년에는 184억이 감소했었습니다. 2021년에 와서 모든 재고 자산이 크게 증가를 했습니다. 전체 재고는 272억 원이 증가를 했습니다. 이렇게 재고 자산이 증가를 하면은 원가 회계 손익은 재고 자산의 증가는 이익의 증가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비용의 성격적 분류 내용에서요. ABC 표현 방법은 표준적인 방법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이 C 상품의 판매가 있는데 재고자산 명세에는 상품의 재고가 없습니다. 따라서 해석을 하기로는 상품은 그때그때 판매가 되면은 사가지고 바로 판매
제품 판매할 때 덧붙여서 파는 그런 성격의 상품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원재료 사용이 43%나 늘었고요. 상품은 줄었습니다만은, 그래서 매출원가 재료비는 32%가 증가했고요. 운영비용은 6.8%가 증가했습니다. 운영비용 중에서 주요 비용으로서 인건비가 274억 원이 집행이 됐는데 전년보다 6.6%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인원이 12명 증가했는데요. 2020년에 줄었다가 다시 증가한 거로 되어 있습니다. 평균 임금을 보면은 2019년에 6,770만 원에서 2020년에 7,260만 원. 직원을 감소시키면서 또 평균 임금은 증가를 했다. 이렇게 되면은 아무래도 그 감소 인원이 저임금군이 퇴사함으로써 장기 근속자들의 임금이 올라간 거로 그렇게 이제 이해가 됩니다. 근데 2021년에 와서 연봉 7,480만 원이 됐습니다. 생산성이 떨어졌는데도 결국은 인건비는 올려주지 않을 수 없는 게 현실이겠죠. 그리고 임금 수준은 중소기업보다는 상위이고 대기업보다는 좀 낮은 그런 수준의 임금 수준이 되겠습니다. 외주 가공비가 250억이 집행이 됐는데 전년보다 12.3%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운반비가 더 많은 비중으로 집행이 됐는데요. 이게 무려 48.3%나 증가했습니다. 이것을 보면은 유가 인상이 영향을 크게 미쳤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매출량이 늘었으니까 그만큼 운반도 많이 늘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대표이사가 2019년에 강창균 씨로 되어 있는데 2020년부터 정준규 씨가 대표이사를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 씨가 패밀리가 대표로 들어온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가공비는 13%로서 전년보다 16%에서 3%가 하락을 했습니다. 이것은 상대적으로 재료비가 원재료비가 그만큼 상승했음을 의미할 것입니다. PQ 총 제조 비용의 차이는 없습니다. 이것은 회사의 재고자산 변동 범위와 스카이홀딩스가 표준으로 가져가고 있는 WCAI 재고자산의 변동 기준이 일치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가장 표준적인 모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단계에서 PQ 총 제조 비용이 차이가 없다면 2단계, 3단계에서도 투명함이 증명이 될 것입니다. 2단계 재고자산의 증감 내역으로 보면은 일치를 합니다. 재고가 189억이 증가를 했는데요. 비성분 쪽에서는 이 증가가 마이너스로 표시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금 흐름표 기준 전체 재고 자산의 증가액은 현금식으로 읽으면요. 현금이 232억이 나갔으면은 재고도 232억 원이 증가하면 되는데 더 많은 272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40억 원이 어디 하늘에서 떨어진 거다. 이렇게 이제 인식을 하게 되는데 그게 뭐냐 그러면은 재고자산 평가손실 잡았던 것을 가로 열고 표시하면은 이 마이너스는 환입을 잡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2020년, 2019년은 평가손실을 잡아가지고 매출 원가를 늘렸다면은
2021년도에는 그 환입을 잡아가지고 매출원가가 더 감소하는 효과가 있었겠죠. 이렇습니다. 경영평가 지표에서요. 재고 회전율이 12.2회전으로 떨어졌습니다. 전년보다. 그리고 TOE 생산성도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이제 동일 방향으로 같이 하락을 하든지 상승을 하면은 재고자산 매출원가 회계가 투명하다고 가정을 합니다. 이 가정도 검증은 해야 되는데 원재료 가격 상승이나 판매 가격 하락으로 입증해야 됩니다. 그래서 2021년부터 금감원의 어떤 그 공시기준 변경으로 인하여 기업들이 원재료 가격 추이와 제품 가격 추이를 공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다음 장에 확인하는 거로 하고요. 임팩트 미래가치는 16.2%가 하락했습니다. 이것도 주가 하락 요인으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총자산 회전율은 1.52로 제조업으로서는 매우 높은 가동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제조업이 1이 넘어가기가 쉽지가 않은데 자신의 그 역량보다도 10분 그 발휘를 하고 있는 상태다. 근데 이 정도 수준이면은 잘못하면은 이 번아웃 될 확률이 많습니다. 그 직원들이나 조직원들이 피로도가 쌓인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다고 저는 그렇게 예측을 합니다. 그래서 생산 설비라든지 또 이런 것들을 늘려야 된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드는데요. 자관 이 제조업으로서 이렇게 높은 경우는 아주 드물게 나타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매출 채권의 수금 속도는 향상이 됐습니다. 빨라졌습니다. 매입 채무에 대한 지급 속도도 더 빨라졌습니다. 이것은 뭐 고무적이고 긍정적인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원재료 가격을 보면은 20%에서 50% 정도로 크게 이 원재료 가격이 상승들을 했습니다. 여기 원재료명들은 뭐 SM은 제가 잘 모르겠고요. PP나 PE는 그 석유화학 제품으로 돼 있죠. 그리고 이제 러버, 고무도 있네요. 그래서 이제 석유화학 제품들 쪽에서는 그 한 20%대가 원재료가 상승했는데 요게 이제 무슨 뭐 M이 뭐 메탈류겠죠. 그게 50% 이상이 원재료가 상승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품 가격을 보면은 원재료 가격이 20% 정도 오른 거에 대한 제품은 10%를 못 올렸습니다. 그리고 뭐 PS가 이제 무슨 사업 부분의 약자로 되어 있는데요. 이 제품 이게 아마 원재료가 SM에 해당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원재료 가격보다도 대부분 반영이 크게 못했다. 이 정도도 그래도 많이 반영한 거 아니냐. 현대인데, 현대 그 같은 그 반개인데, 좀 그래도 그 납품 단가를 많이 인정되지 않았을까. 뭐 그런 상상을 해보지만 현실적으로는 아니라는 거죠. 네. 현금 재무지표로 와서요. 재무지표로 와서 캐펙스 자본적 지출 투자는 155억 원이 투자가 됐습니다. 그리고 종속기업 및 관계기업 비율은 12.3%로 증가했습니다. EAT 세후 현금 순이익은 40억 원대로서 전년 대비 3.7%가 하락을 했습니다. 이것도 주가 하락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채권자한테 200억 원을 더 추가로 차입을 해서 레버리지율은 30.3%로 증가했습니다. 그 다음에 FEM 최종 418억 원의 현금이 유출이 됐습니다. 현금 법보율은 55.7%로 전년보다 8.1%가 감소했습니다.
그러니까 현금의 이 비상용 그 자금이 매우 작아졌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익잉여금률은 내려갔습니다. 전년도보다. 그리고 납입자본 성장률도 전년도보다 5.12배로 내려갔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 평가들 분석을 해보고요. 내년도, 그러니까 2022년도가 어떻게 될 거냐 하는 것을 예측 게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판매 관리비가 한 15% 인상될 거라고 예측을 하고, 그 다음에 이익을 전년도보다도 한 20% 더 좀 올려보자. 그러면 한 310억 원 정도 이익을 내는 거로 계획을 하면은, 매출원가가 이제 어떻게 나올 거냐가 이제 중요한 거거든요. 이거는 이제 제조원가 산출하는 그 방식을 이해하고 있는 이제 영업에서 그 정도 능력이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생산 재료비는 올해도 2022년도에도 한 40%는 오를 것 같다. 전년에도 40% 올랐는데 계속해서 그 국제 원유 가격이라든지 철강 가격이 내려갈 것 같지 않다. 또 세계은행에서도 그렇게 좀 그 분석을 하고 있거든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0% 인상이 된다고 보고 가공비는 5%만 올리는 거로 하고, 그리고 재고가 크게 증가했으니까 재고는 그냥 그대로 유지를 해보자. 그러면 매출원가가 40%가 증가를 합니다. 그러니까 원재료 증가만큼 매출원가도 증가를 한 거죠. 그러면 매출원가를 대입을 하면은 매출액이 9,800억 원은 판매를 해야 된다 하는 얘기가 나오게 됩니다. 근데 그 위에 써 있는 대로 원가 회계는 선형 함수의 세계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비선형의 변동이 일어나는 세계죠. 그러니까 선형으로 이렇게 이 산식으로 계산할 수 있는 그런 비선형이 아니고 주가처럼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이제 변화를 하는 게 이제 비선형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주가처럼 현실은 비선형의 세계다. 그러면은 이게 좀 원가 회계 방식으로는 그 사업 계획이 좀 부정확할 수 있다. 이거를 말씀드리기 위해서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견적을 98만 원에 낸다고 하면은 그대로 이제 완성차 메이커에서 그것을 납품 가격으로 인정해 줄 거냐. 아무리 반개라 그래도 깎긴 깎을 겁니다. 그래서 97만 원으로 계약이 성사됐다고 하면은 원래 이거를 그냥 단품으로 그냥 식으로 비율해서 얘기하죠. 한 3만 1,000원 이익을 생각했었는데 2만 1,000원 분이 그 이익을 못 낸다. 10,000원 돈이 이익을 못 낸다. 깎여가지고 그러면은 조금 더 이익을 내자 그러면 대부분 원가 회계 쪽의 사고방식은 원가 절감을 어떻게 해봐라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매출 원가를 줄여라 라고도 얘기할 수 있겠고요. 그러면은 생산 재료비는 못 줄인다. 그러면은 그 가공비가 한 5% 오를 거라고 생각했는데 1%라도 좀 줄여보자. 뭐 이런 착상들을 할 거고요. 그런데 이제 기말 재고를 결국은 올려야 된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매출원가를 감소시키려면은요. 그래서 매출원가 재고를 증가시켜서 매출원가를 내려가게 하면은 예상했던 대로 3만 1,000원 이익 볼 거에서 3만 한 3,000원 정도 재고가 증가하면서 이익을 볼 수 있겠어. 뭐 이런 이제 사업 예측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제조 원가 회계 쪽에서는 코스트 다운하고 그 다음에 재고를 증가시키는 방법. 그러니까 재고 생산이 많이 되면은 그만큼
공장 생산성은 올라간다고 그렇게 믿고 있는 게 원가 세계의 패러다임입니다. 그러나 현대식 그 생산성이란 개념은 이 본사까지 포함한 그런 그 생산성을 전체 생산성을 얘기해야 된다고 그렇게 변화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수르픈율과 WCI AI 회전율이 비선형 함수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뭐 딱이나 그 이 스루픈율이 비선형이 아닐 수는 있습니다만은 이 두 가지를 그 비선형 함수로 생각을 해서 사업 계획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매출 재료비 40% 오르는 거는 뭐 기정사실로 그냥 예측을 하고요. 스루픈율이 21%였는데 1% 좀 더 올려보자. 그리고 그 재고 회전율이 12.2회전인데 그대로 12회전으로 계획을 해보자. 그래도 그 원재료비의 그 급격한 상승으로 9,948억 원을 판매를 해야 된다는 계획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견적 전략으로서는요, 그 원가 견적서 낼 때 눈에 익은 방식대로 재료비가 40% 오르고 가공비가 5% 오르고 판매관리비 또한 15% 오른다. 이렇게 되고 이익도 20% 오른다고 그렇게 가정을 하면은 그 금액을 다 더하면은 단품식으로 비유해서 표현을 할게요. 95만 4천 원에 납품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면 원재료 비용이 40%거나 증가하고 다른 비용도 증가하는데 34%만 올려주세요라는 그런 식으로 이제 그 협상을 벌이는 거죠. 그러면은 어떻게 재수 좋아서 95만 원에 그냥 됐다. 그러면은 원가가 계획했던 거는 97만 원 정도 돼야 됐었거든요. 이익을 내려면은. 근데 95만 원을 받더라도 이 스루프세계는 2만 4천 원의 이익이 나는 거로 그렇게 계획이 산출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행 결과는 재료 비율 그대로 두고 그 다음에 스루픈율도 그대로 두고 그 다음에 재고 회전율만 1회전 더 좀 상승해 보자. 그러면은 매출액이 1조 원가량은 달성할 수 있을 거다. 그러면 1조 원이 달성됐을 때는 얼마나 이익이 남겠냐 그러면은 무려 원가 회계에서는 생각할 수 없는 8만 원 돈의 이익을 챙길 수 있다. 이렇게 예측이 됩니다. 그래서 이 계획 대비 증가율들을 이렇게 밑에 보시면은 매출액과 매출 재료비는 비례해서 변동을 하는 것으로 확인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가공비와 판매 관리비도 그 비례적으로 증가 시켰습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재고 회전이 그만큼 많이 된다는 거는 그만큼 매출 활동이 더 많게 될 수 있다. 그렇게 예측을 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또 하나의 그 플랜을 세우는 방법이 있는데 이 손익분기점 방식을 조금 제가 진화시킨 겁니다. 손익분기점도 이게 손익분기점만큼은 선형함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운영비용이 20% 증가한다고 예측을 하고요. 이익은 20%를 더 증가시키는 거로 하고 재고 회전율은 22% 아니 이제 스루픈율은 그렇게 가면은 82만 7천 원의 어떤 금액이 나오게 됩니다. 마진율 포함한 그 매출액이요. 그러면은 그 이 A 플랜으로 했던 거하고는 좀 차이가 좀 심하죠. 그래서 이 손익분기점 함수는 그 선형 함수라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나온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현실적인 것은 비선형 함수를 적용한 A 플랜 쪽이 더 현실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어, 뭐 자동차 부문만이 아니고 딴 데도 마찬가지고 전 그 제조업이 요즘에 그 회자되는 게 미국이 그 공급망을 장악하고 가져간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요. SCM, Supply Chain Management 공급사실 경영이 중요하다면 첨단 조직을 강화해야 된다는 게 제 의견이고요. 그러면서 강조해야 될 부분은 재고 관리 흐름을 원활히 해야 되는데 이 재고 관리 흐름을 흐름 자체를 공시해 가지고 신뢰도를 향상시켜야 된다는 것이 또한 그 스카이어 홀딩스의 그 주장인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와 같은 어떤 공시 방법 말고 기초 재고에서 이 재고 자산별로 입고 금액, 출고 금액, 그 다음에 재고 자산 평가 손실 환입 및 폐기도 표기를 해주고 타계정 대체도 표기를 해서 기말 재고를 나타내 줘야 이게 신뢰성 있는 말하자면 공시 데이터가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정보 교류들을 그렇게 표현해 본 건데요. 뭐 예를 들어서 한다 그러면은 생산량을 물류한테 통보해 주면은 제품 입고를 잡고 그 다음에 이제 영업이 판매량을 알려주면은 제품 출고로 떠는 게 아니고 출고 의뢰를 받았다고 기록을 하고 거기에서 이제 물건이 나갈 때 출고를 잡는 거죠. 실제 일어난 대로 이거는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회계하고는 데이터를 교환을 하는 그런 전산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된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 물류에 그 구매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물류가 공장에 있다고 그런다면은 공장에서 물건을 구매하지 않고 또 본사에서 구매를 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러면은 그 물류 조직도 영업은 본사에 있다고 한다면은 이 생산이 이제 공장이겠죠. 그럼 물류는 영업 도 아니고 그 생산도 아닌 상태에서 본사 구매와 공장의 물류가 포함되는 그런 중앙 컨트롤 센터로서의 역할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양쪽의 문제를 조정할 수 있는 기능을 할 수 있는 그런 그 역량 있는 사람들이 물류를 맡아야 된다고 저는 감히 주장을 하는 겁니다. 옛날 창고직이다 이런 식에 돼서는 절대 현대식 경영이 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물류를 하는 그 담당 직원들은 생산에 대한 지식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영업에 대한 지식도 있는 그런 그 경력자들이 맡아서 서플라이 체인 매니지멘트를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역량 있는 조직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HDC 현대 EP가 이런 조직을 만들고서 진행해서 더더욱 수익을 많이 내서 주가가 상승되는 기업을 바람하지 않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